조기 퇴원은 달콤한 서프라이즈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침실에서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돌아섰다. 내 휴대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 26통. 이 기막힌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채널이 더 성장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서 사라졌다. 서울아산병원 로비를 나서자마자 축축한 흙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진 듯 짙은 잿빛이었다. 마치 산산조각 난 내 몸처럼 일주일간 나를 괴롭혔던 자가 면역 질환의 급성 발작 치료를 마치고 의사는 마침내 나에게 조기 퇴원을 허락했다. 이 병은 마치 숨어있는 적과 같아서 예고 없이 내 몸을 공격해 관절을 쑤시게 하고 온몸의 기운을 앗아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속에 작은 활기가 피어올랐다. 집에 가고 싶었다. 집이 그리웠고 그 무엇보다도 민준이 보고 싶었다. 나는 일부러 민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할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아마 그는 나를 보자마자 꼭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신혼 초에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차를 끓여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상상은 비에 젖어 미쳐버린 강남의 교통체증을 뚫고 가는 내내 계속되었다. 내가 탄 카카오 택시는 끝없이 늘어선 차들 사이를 천천히 기어갔다. 자동차 와이퍼는 조바심 내는 내 심장 박동처럼 리드미컬하게 빗물을 쓸어냈다. 사모님, 비가 점점 더 거세지네요. 아무래도 몇 군데 침수될 것 같은데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침묵을 깼다. 네. 기사님, 괜찮아요. 도착만 하면 되니 천천히 가주세요. 나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대답했다. 머리가 아직 약간 어지러웠다. 며칠 동안 정맥주사로 맞은 고용량 약물의 후유증이 남아있었다. 평소라면 45분이면 갈 거리가 거의 이 시간으로 늘어졌다. 마침내 차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도곡동에 들어섰을 때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늘어선 이 단지는 보통 조용하고 아늑했지만 지금은 빗물을 머금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제네시스 G80 옆에 세워진 새빨간 현대 아반떼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기사님께 우리 집인 미니멀한 아이보리색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내 돈과 그 당시 아직 커리어를 쌓아가던 민준의 월급으로 마련한 우리의 보금자리였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택시비를 지불하고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려 우산을 폈다. 바로 그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하주차장, 민준의 G80 바로 옆에 눈에 띄는 빨간색 아반떼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 차일까? 내가 알기로 민준은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다. 특히 퇴근 시간, 이렇게 되는 날씨에는 더더욱. 아마 사촌이나 비를 피하러 온 직장 동료겠지. 나는 가방에 있던 예비키로 잠겨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었다. 1층 로비는 흠뻑 젖어 있었지만 현관 센서 등은 따뜻하게 켜졌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명치를 찔렀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본능이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향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고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1층 거실은 조용했다. 거실 등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민준의 서류 가방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신발장 근처에는 누드톤의 여성용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내 신발이 아니었다. 내 발보다 사이즈가 작아 보였고 디자인도 수수한 내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집안의 에어컨 바람과 갑자기 머리로 치솟는 열기가 뒤섞였다.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 내 발걸음은 멈췄다. 그 소리는 위층, 우리 안방에서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낭낭하고 애교가 넘쳤으며 분명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다. 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너 정말 못 말린다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갑자기 극도로 예민해진 내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뭐 어때? 오빠 그 병든 아내는 아직 병원에 한참 더 있어야 하잖아. 우린 자유라고 그 여자가 대답했다. 내 발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못 박힌 것 같았다. 병든 아내. 그 말은 어떤 주사바늘보다도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남은 힘을 쥐어짜 나는 억지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 하나하나가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계단 난간을 꽉 잡았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따뜻한 무드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나는 꽉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 안의 광경에 숨이 부섰다. 우리가 쉬던 침대 위. 내가 신중하게 골랐던 이불 위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다. 여자는 등을 보이고 있었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헐렁한 민준의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민준은 웃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였다. 그 여자는 최유진이었다. 민준의 직장 동료로 회사 행사가 있을 때 몇 번 집에 놀러왔던 여자. 항상 상냥하게 행동하며 내 요리를 칭찬하던 여자. 모두 앞에서 순진한 척하던 여자.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마치 나 자신 안에서만 일어난 지진 같았다. 집 천장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눈꺼풀에 맺혔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관절의 통증은 갑자기 사라지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퍼지는 마비감으로 대체되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민준의 뺨을 때리고 싶었다. 나의 희생, 나의 아픔, 나의 충실함에 대해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이성이 빠르게 작동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나는 그저 아픈 히스테릭한 아내가 될 뿐이다. 민주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핑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절망 속에서 내 입술은 오히려 미소를 그렸다. 아주 씁쓸한 미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미소. 가짜 사랑을 위한 이별의 미소.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역겨운 장면을 나중에 필요할 증오의 연료로 삼기 위해 내 기억 속에 새겼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플래시나 카메라 소리는 그들을 깨울 것이다. 다시 카카오 택시를 부르기 위해서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내 집에서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였다. 나는 숨을 참으며 계단을 하나씩 내려왔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눈물이 한 방울씩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현관문을 나와 마치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시 닫았다. 밖에 비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하늘도 나와 함께 오는 것 같았다. 나는 현관 앞에서 주문한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다. 몸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방금 내 신경을 강타한 충격 때문이었다. 택시가 도착하자 나는 재빨리 차에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이전과는 다른 기사님이 물었다.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괜찮은 호텔 아무 데나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는 내가 한때 나의 작은 궁전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집을 뒤로하고 달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나는 가방을 꽉 껴안았다. 마치 그것이 남은 유일한 버팀목인 것처럼 머릿속에서는
민준과 유진의 모습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맴돌았다. 병든 아내, 그들이 말했다. 그래, 민준. 당신의 그 병든 아내가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이 눈물은 당신을 위한 마지막이야. 이 순간부터 약하고 순종적이던 박서연은 죽었다. 나를 태운 택시는 비를 가르며 달려 마침내 강남의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부티크 호텔 로비에 멈췄다. 내가 이곳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도곡동에서 충분히 멀어 민준이 나를 빨리 찾을 가능성을 피하면서도 무언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도심과 가까웠다. 게다가 나는 낯선 곳이 필요했다. 벽에 우리의 추억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곳. 나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체크인 절차를 밟았다. 호텔 직원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창백한 얼굴과 부은 눈을 한 여자가 큰 여행 가방도 없이 핸드백과 병원에서 가져온 옷이든 작은 가방만 들고 혼자 온 것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을 것이다. 3층 디럭스 룸입니다. 박서연, 고객님, 여기 키카드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키를 받았다. 방에 들어서자 라벤더 향이 나를 맞았다. 젖은 서울의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넓은 방이었다. 나는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푹신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호텔 방의 고요함은 오히려 내 머릿속의 소음들을 더 크게 만들었다. 갑자기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집에서 도망칠 때 나를 버티게 했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 자리는 무자비하게 덮쳐오는 충격의 파도가 대신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스스로를 껴안아 진정시켜야 했다. 침대 위 민준과 유진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더 선명하게, 더 고통스럽게 역겨운 감정이 피부를 기어다녔다. 더러워진 기분이었다. 마치 민준의 배신이 내 몸에도 달라붙은 것 같았다. 가방 속 휴대폰이 길게 진동하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진동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한때 사랑을 담아 저장했던 내 사랑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금 그 이름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다. 1통, 2통, 5통. 민준은 분명 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병원에 있는 내 안부를 묻기 위해 형식적으로 전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면서 혹은 더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내가 오후부터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다. 내 손가락은 녹색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다. 당장 받아서 욕을 퍼붓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이 개자식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얘야, 감정이 격할 때는 절대 큰 결정을 내리지 마라. 화내는 건 괜찮지만 어리석게 굴지는 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행동해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답답한 폐를 채우려고 노력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지금 이 전화를 받으면 내가 진다. 민주는 교활한 사람이다. 내가 안다는 걸 알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심지어 나를 탓할 것이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고 계획이 필요했고 동맹이 필요했다. 나는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다가 저절로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시했다.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연락처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수진. 수진은 대학 시절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법정에서는 냉철하고 단호하지만 친구에게는 매우 의리 있는 변호사였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서연아. 웬일이야, 이 밤에 병원에 뭐 필요한 거 있어? 수진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자 방어벽이 무너졌다. 왜 그래? 너 울어. 서연아, 너 어디야?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그래. 많이 안 좋아. 수진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다. 나 강남 호텔이야. 수진아. 나 도망쳤어. 민준이가 바람 폈어.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주소 보내. 지금 그리로 갈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 45분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수진이 서 있었다. 아직 퇴근 복장인 블레이저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음식과 노트북 가방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내가 실컷 울 때까지 별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조언이 아니라 그저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내가 좀 진정되자 수지는 나를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가져온 비닐봉지를 열었다. 닭죽과 따뜻한 차였다. 일단 먹어. 기운 차려야지. 아픈 사람은 밥 거르면 안 돼. 특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더욱. 그녀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나는 삼키기 힘들었지만 그녀의 말을 따랐다. 한 숟갈 한 숟갈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내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자, 서연아. 이제 천천히 얘기해봐. 뭘 봤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퇴원부터 시작해서 그 빨간 아반떼,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침실에서의 광경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지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녀의 턱은 점점 단단해졌다. 개자식, 수진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리고 계속 전화한다고 했지. 응,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은 될 거야. 나는 여전히 불빛이 깜빡이는 휴대폰을 힐끗 보며 대답했다. 받지 마. 혼란스럽게 나도 당황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수진이 말했다. 오늘 밤은 운명을 한탄할 밤이 아니야. 서연아, 오늘 밤은 전략을 세우는 밤이야. 넌 법적 아내고 법적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린 탄약이 필요해. 수진이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너희 재정 상태에 접근할 수 있어? 모바일 뱅킹, 이메일 같은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ATM 비밀번호랑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알아. 예전에 그가 바쁠 때 지방 공과금 내기 편하게 하라고 알려줬어. 좋아, 지금 열어봐. 수진이 지시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열었다. 접속 코드를 입력할 때 손이 여전히 약간 떨렸다. 성공적으로 로그인했다. 나와 수지는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대출 상환, 관리비, 생활비 등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의 예리한 눈을 가진 수진이 의심스러운 거래 하나를 지적했다. 이거 봐, 서연아. 최유진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500만 원 이체. 내역은 사무실 경비 정산. 언제부터 사무실 경비를 남편 개인 계좌로 정산했지? 수진이 비꼬듯 물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건 지난달 15일이야. 그때 내가 병원 검진받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자기는 회의 때문에 못 데려다 준다고 했어. 계속 봐봐. 수진이 말했다. 우리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200만 원 이체. 2개월 전 내가 가벼운 항암 치료를 받던 주말에 부산의 5성급 호텔 결제 내역. 민주는 그때 대구로 출장 간다고 했다. 알고 보니 부산에 갔던 것이다. 그리고 내 가슴을 가장 답답하게 만든 것은 지난주에 발견된 거액의 이체 내역이었다. 1,000만 원이 자기 이름에 다른 예금 계좌로 옮겨졌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자산을 옮기고 있는 거야. 서연아, 수진이 재빨리 말했다. 너랑 이혼할 준비를 하거나 그 여자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거지. 네가 아파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확인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야. 슬픔을 밀어내고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내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훔치고 있었다. 그 돈은 우리가 조금씩 모은 공동 저축이었다.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함께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 저축해둔 내 제약회사 연간 보너스였다. 그 사람 이메일 확인해봐. 서연아,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보통 디지털 흔적에 부주의하거든. 수진이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며 말했다. 우리 발견 사항을 모두 기록하면서 나는 아이패드를 안 가져왔어. 집에 있어. 내가 힘없이 말했다. 필요 없어. 내 폰에 그 사람 이메일 로그인한 적 없어. 아니면 그 반대거나.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주 예전에 자기 폰이 꺼져서 업무 파일 보낸다고 내 폰을 빌린 적이 있어. 아마 내 지메일 앱에 아직 계정이 남아있을 거야. 나는 이메일 앱을 열었고 정말로 민준의 계정이 로그아웃 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의 계정 아이콘을 눌렀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다. 수백 통의 메일이 있었다. 호텔 예약 알림. 그가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신용카드 청구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카카오톡 대화 백업 알림이었다. 수진아,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찾았어. 우리 집을 팔 계획이었어. 나는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낸 이메일 초안에 눈을 고정시킨 채 속삭였다. 제목은 도곡동 아파트 급매 제한. 급히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작성 날짜는 바로 어제였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불타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들어. 이건 더 이상 바람 피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생존의 문제야. 그는 널 버리고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있어. 그 아파트 누구 명이야? 등기부등본은 아직 은행에 있어. 주택담보대출은 그 사람 명이지만 계약금의 상당 부분은 우리 엄마 유산으로 냈어. 내가 대답했다. 좋아. 우리에게 유리한 구석이 있어. 오늘 밤 이 모든 증거를 모으자. 스크린샷 찍고 다운로드하고 그가 모르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야. 내일 그가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얕본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그날 밤 강남의 호텔방에서 수진의 지도 아래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졸음은 복수심에 삼켜져 사라졌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증거, 구글 포토에 저장된 다정한 사진, 이체 증거, 아카이브된 역겨운 채팅은 내 안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민주는 내가 그가 속일 수 있는 약하고 병든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그는 내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의사들의 거절에 익숙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며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잊었다.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눈빛이 있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여자의 눈빛. 기대해, 민준 씨. 나는 거울 속의 그림자에게 속삭였다. 이 게임을 시작한 건 당신이지만 끝내는 건 나일 거야. 이틀이 지나갔다. 강남의 호텔방은 마치 보호 벙커처럼 느껴졌다. 두꺼운 창문 커튼은 일부러 활짝 열지 않았다. 방 안은 어둑했고 오직 노트북 화면과 노란 불빛을 내는 책상 스탠드만이 공간을 밝혔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식어가는 패스트푸드 상자들과 이미 비어버린 커피잔들 사이로 기어갔다. 나와 수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썩어가는 결혼이라는 시체를 해부하며 진짜 사인을 찾는 두 명의 탐정 같았다. 밖에서는 서울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훨씬 더 거셌다. 수진이 옳았다.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종종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부주의해진다. 그들은 아내가 너무 어리석거나 너무 바쁘거나 내 경우처럼 너무 아파서 작은 디테일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는 내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내 직업은 고도의 꼼꼼함을 요구하고 약의 세부 사항을 외우고 의사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그 분석 능력을 이제 나는 내 남편의 거짓말을 해부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가방에 들어있던 민준의 아이패드가 말없는 증인이 되어 놓여 있었다. 그 얇은 기계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민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바꿨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패드에 있는 자신의 구글 계정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디지털 흔적. 서연아, 이거 봐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분노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의자를 수진 쪽으로 당겨 앉았다. 노트북 화면에 수진은 자동으로 동기화된 구글 포토 폴더를 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찍은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사진들은 따뜻하고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행히도 나와 함께가 아니었다. 민준과 유진이 부산의 한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이 찍힌 날은 내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가벼운 항암 치료를 받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때 민주는 중요한 고객과 급한 미팅이 있어 대구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비행기 창문에서 찍은 풍경 사진까지 보냈는데 지금 보니 그건 분명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을 것이다. 나는 쓴침을 삼켰다. 내가 약 부작용 때문에 화장실에서 혼자 구토하고 있을 때 그는 부산에서 스테이크를 서로 먹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계속 아래로 스크롤했다. 영화표 사진, 명품 가방, 쇼핑 영수증 사진, 심지어 둘이서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짧은 동영상까지 있었다. 우리가 함께 할부로 갖고 있던 차 안에서 영상 속 그들의 웃음소리는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다. 한때 오직 나만의 것이었던 그 웃음을 그는 이제 우리가 함께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을 걸친 다른 여자와 나누고 있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서연아, 지메일 보관한 폴더를 확인해봐. 수진이 다른 탭을 클릭하며 말했다. 그곳에는 주기적으로 이메일에 백업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한 줄 한 줄 훑어보았다. 역겨운 언어, 자기야, 사랑해라는 호칭.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피를 끓게 만든 것은 그들의 애정, 행각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유진, 오빠, 아내는 언제쯤 나아? 너무 오래 걸리네. 우리 멀리 여행 가기 힘들잖아. 민준, 자기야, 조금만 참아. 그 병이 원래 그래, 제발이 잦아. 그리고 아프면 내가 집에 없을 핑계가 생기잖아. 재산 문제나 빨리 정리되게 기도해줘. 나는 재산이라는 단어를 읽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슨 뜻이지? 수지는 즉시 이메일에 보낸 편지함 폴더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민준과 한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 오간 일련의 서신을 발견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곡동 우리 아파트 매매 제안서 초안이 담긴 PDF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집은 나의 성이었다. 내가 사랑으로 구석구석을 꾸민 곳,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던 곳. 민주는 빨리 팔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몰래 팔아치울 작정이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한 거야. 수진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이 이메일 날짜 봐. 3일 전이야. 너 모르게 이 집을 팔려고 한 거야. 등기부 등본은 아직 은행에 있지만 내 인감을 위조해서 위임장을 만들거나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도 있어. 하지만 왜? 수진아. 걔 연봉 높아. 내 월급도 적지 않고 나는 혼란스러워 물었다. 서연아, 내 연녀와의 생활은 돈이 많이 들어.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게 최악이야. 수진은 우리의 성지순례,
저축 통장, 거래 내역을 열었다. 그 통장은 민준 명의였지만 내용물의 80%는 내 저축액이었다. 수년간 나는 연간 보너스를 떼어 모았다. 새 가방을 사거나 호화로운 휴가를 가는 것을 참았다. 함께 성지에 가겠다는 우리의 신성한 목표를 위해서 화면의 숫자는 내 숨을 텄게 했다. 잔액이 거의 0에 가까웠다. 최근 2주 동안 대규모의 이체 내역이 연속적으로 있었다. 마이카 모터스로 500만 원 이체, 자동차 계약금, 민준 개인 계좌로 500만 원 이체, 최유진에게 0만 원 이체, 내 성지 순례 비용으로 새 차를 사려고 했어.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어제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분노 때문이었다. 엄청난 분노.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땀이었고, 나의 기도였고, 예배에 대한 나의 희망이었다. 그는 그의 죄악을 위해 나의 예배를 훔쳤다. 쓰레기 같은 자식. 좀처럼 욕을 하지 않는 수진이 내뱉었다. 이건 형사사건이야. 서연아. 가정 내 횡령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우리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침대에 놓여있던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이 켜졌다. 네. 사랑 민준이 전화하고 있었다. 이틀 동안 53번째 전화였다. 나는 그냥 꺼지게 내버려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진이 읽어보라고 했다. 민준의 메시지는 처음에 걱정스러운 어조에서 교묘한 조종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제 오후 메시지 1. 자기야, 어디야? 너무 걱정돼. 제발 전화 좀 받아. 어젯밤 메시지. 서연아, 장난치지 마. 너 아프잖아. 약도 먹어야 하고 집에 와. 오늘 아침 메시지 3. 병원에 물어봤어. 혼자 퇴원했다고 하더라. 어디 간 거야? 이웃들 보기 창피하게 만들지 마. 방금 온 메시지 4. 오늘 밤까지 안 돌아오면 내가 실종됐거나 가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기억해. 넌 지금 자가 면역질환, 약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야. 내가 네가 환각을 보고 집을 나갔다고 하면 다들 믿을 거라고.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먹을 꽉 쥔 채 읽었다. 그는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 병을 이용해서 나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했다. 내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했다. 가스라이팅의 신이네. 수진이 비꼬듯 말했다. 패닉에 빠진 거야. 네가 뭔가를 알까봐 두려운 거지. 그래서 먼저 내 정신을 공격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다. 민준의 협박은 오히려 내 망설임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다. 나는 수진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진아, 이제 됐어.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우리 모든 증거를 가졌어. 은행 거래 내역, 채팅, 이메일, 사진, 전부 다운로드했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래서 내일 집에 돌아갈 거야. 내가 대답했다. 내 옷가지랑 중요한 서류들을 챙길 거야. 그리고 내가 그가 짓밟을 수 있는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거야. 혼자 가지 않을 거야. 수진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다. 내가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던 너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2분께 연락할게. 우리에겐 증인이 필요해. 그가 폭력적으로 나오면 우리 편이 있는 거지. 그리고 기억해. 서연아. 내일은 너의 쇼야. 그 앞에서 울지 마.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마.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서울의 하늘은 내일 전쟁이 있을 것을 아는 것 같았고, 나 박서연은 그 전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 지은 카드로 만든 집을 무너뜨릴 폭풍이었다. 그날 아침, 해는 뜨지 않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마치 애도하거나 어쩌면 곧 있을 처형을 지켜볼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켰다. 원래대로라면 민주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와 이사 승진이라는 야망을 대시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우연히 수진의 대학 동기이기도 한 그의 회사 인사팀 친구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민주는 3일간 병가를 냈다고 했다. 병가라니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분명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우리 집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수진의 위풍당당한 팰리세이드가 도곡동 아파트 단지 정문을 천천히 통과했다. 뒷좌석에는 경비실 앞에서 미리 모시고 온 경비 아저씨 두 분, 김 반장님과 박 기사님이 앉아 계셨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렸지만 자세는 단정했다. 수진은 이미 그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둔 상태였다. 박서연 씨가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해가 생길까 봐요. 그냥 옆에 서서 증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투를 앞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는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평소 까다로운 전문의들을 만날 때 입던 복장이었다. 창백한 입술에는 버건디 색 립스틱을 발랐다. 나는 비참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품격 있는 여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차는 집 앞에 정확히 멈췄다. 유진의 빨간 아반떼는 없었다. 잘 됐다. 오늘 그 여자와 엮여 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었다. 나의 주된 목표는 민준이었다. 준비됐어, 서연아. 수진이 차 시동을 끄며 물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김 반장님과 박 기사님이 늠름한 걸음으로 뒤따랐다. 나는 예비키로 현관문을 열었다. 자물쇠가 딸깍하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 속에 날카롭게 울렸다. 문이 열렸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내가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패스트푸드 포장지가 커피 테이블 위에 술병들과 뒤섞여 흩어져 있었다. 긴 소파에는 민준이 시끄러운 볼륨으로 TV를 보며 누워 있었다. 그는 단지 복서, 반바지에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다.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다 바닥에 있는 병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서연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재빨리 내 뒤에 있는 수진과 두 경비 아저씨에게로 향했다. 처음의 놀라움은 곧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붉은 빛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외부 사람들을 집에 끌어들여?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똑바로 서서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내 짐 챙기러 집에 왔어, 오빠. 김 반장님하고 박 기사님은 무거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려고 온 거고. 민주는 상황을 장악하려 애썼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는 내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자기야, 세상에, 어디 갔었어?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꾸며졌지만 내 귀에는 가식적으로 들렸다. 내가 수백 번도 더 전화했잖아. 도대체 왜 그래? 자기 아프잖아. 서연아, 쉬어야 한다고. 왜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 만지지 마. 민주는 움찔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전략을 바꿨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나를 얕보는 시선으로 쳐다봤다. 너 도대체 왜 이래? 히스테리 부리지 마. 그는 김 반장님과 박 기사님이 듣지 않기를 바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고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기사님 수진 씨. 제 아내가 요즘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해서요.
고용량 자가 면역질환 약 부작용 때문에 환각도 보고 망상도 좀 하고 그래요. 아픈 사람이니 이해 좀 해주세요. 피가 끓었다. 그는 정말로 그랬다. 내 앞에서 미친 아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환각이라고, 오빠?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럼 3일 전 주차장에 있던 빨간 아반떼도 환각이고 우리 방에서 들리던 여자 신음소리랑 웃음소리도 환각이야. 유진이가 입고 있던 당신 와이셔츠도 환각이고 내가 유진의 이름을 언급하자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능숙한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웃었다.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세상에, 서연아. 너 정말 망상이 심각하구나. 그건 내 사촌 동생 리나 차였어. 돈 빌리러 잠깐 들렀던 거야. 사촌 동생한테까지 질투하는 거야? 넌 정신과 의사가 필요해. 서연아. 변호사가 아니라 나는 비웃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을 열고 오디오 녹음 파일을 최대 볼륨으로 재생했다. 그 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선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소리. 유진아, 너 정말 못 말린다니까. 뭐 어때? 오빠 그 병든 아내는 아직 병원에 한참 더 있어야 하잖아. 우린 자유라고. 민준과 유진의 목소리. 3일 전 내가 방문 앞에서 서서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도망치기 전에 휴대폰의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수진의 노트북을 쳐다봤다. 김 반장님과 박 기사님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저속한 녹음을 듣고 당황하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사촌 동생 목소리라고, 오빠. 내가 비꼬듯 물었다. 사촌인데 자기야라고 부르고 병든 아내 얘기를 해. 민준이 반박하기도 전에 나는 그의 앞에 있는 테이블에 두꺼운 갈색 봉투를 던졌다. 봉투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 유진에게 이체한 증거, 부산 호텔 예약 증거, 그리고 아파트 매매 이메일 초안. 이건 또 뭐야, 오빠? 이것도 환각이야. 내가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마침내 높아졌고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렸다. 우리 성지 순례 비용으로 차계약금 5천만 원 이체한 거. 이 집 몰래 팔려고 한 거? 그걸 환각이라고 불러? 민주는 떨었다. 그는 흩어진 증거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성공한 젊은 임원이자 다정한 남편이라는 가면은 우리 거실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서연아, 일단 들어봐. 그건 투자였어. 그가 더듬거렸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냥 돈 좀 굴려서 불리려고 했던 거야. 그만해. 내가 날카롭게 끊었다. 네, 쓰레기 같은 변명은 필요 없어. 오늘부로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수진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 집 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오늘 아침에 수진이가 등기소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으니까 나는 돌아서서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자. 짐 챙기러. 나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지나쳐 걸어갔다. 내 어깨가 그의 어깨를 세게 스쳤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작고 왜소하고 비참해 보였다. 한때 내가 존경했던 남자는 이제 현장에서 잡힌 좀도둑에 불과했다. 김 반장님과 박 기사님은 재빨리 내 옷과 중요한 서류들이 담긴 큰 여행 가방 2개를 수진의 차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다. 민주는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는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고 이제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2 경비 아저씨는 더더욱 쳐다보지 못했다. 마지막 가방이 트렁크에 실렸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에 섰다. 나는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고통스러웠다. 물론
이 집은 우리 여정의 말없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이제 엄청난 해방감에 덮였다. 거짓말의 무게가 걷혔다. 법원에서 소환장 기다려. 오빠, 나는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유진이한테 전해줘. 내 인생에서 쓰레기를 치워줘서 고맙다고. 나는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 쾅. 그 소리는 내 인생의 오랜 장을 마감하는 소리였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해가 구름 뒤에서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나는 수진의 차에 타서 깊은 숨을 내쉬었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도곡동에서의 감정 소모가 컸던 짐 싸기 드라마가 끝난 후 나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수진은 나를 강남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그녀는 당분간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준에게 맞설 때 타오르던 아드레날린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몸이 쑤셨고 관절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겪은 스트레스에 내 자가 면역 질환이 항의하는 신호였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끝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집에서 완패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전장을 찾았다. 바로 가족이었다. 내가 수진의 푹신한 소파에 막 몸을 눕히고 쿠션을 껴안았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는 부산에 사셨고 고혈압 병력이 있으셨다. 나는 항상 엄마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내 문제를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벽시계가 밤구실을 가리키는 것을 보니 이 전화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닐 것이 분명했다. 여보세요, 엄마. 나는 최대한 명랑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다. 서연아, 얘야, 지금 어디 있니? 괜찮은 거지?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숨이 가빴다. 배경에서는 엄마를 진정시키려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괜찮아, 엄마. 지금 수진이네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놀라셨어? 방금 민준 서방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얘야, 네가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 내 병이 더 심해져서 환각을 보고 자기를 이상하게 의심한다고. 네가 구술받거나 정신과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 세상에, 서연아. 그게 정말이니? 어디가 또 아픈 거야? 나는 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민주는 정말 교활했다. 그는 나의 약점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께 사실을 뒤집기 위해 효자 사위와 상처받은 남편 카드를 사용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나이며 충실하게 자신을 돌봐준 남편을 버린 불효녀 아내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했다. 엄마, 내 말 들어. 나는 저편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끊었다. 나 멀쩡해. 제정신이야. 민준 서방이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하지만 맹세를 하던데, 얘야. 자기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네가 약 기운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엄마.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집을 나온 건 민준 서방이 바람을 폈기 때문이야. 내가 직접 받고 증거도 있어.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엄마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한때 내 딸을 잘 보살펴달라고 믿었던 남자 때문에 우는 엄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했다. 민준에 대한 분노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제 됐다. 이 집안의 수치를 지키느라 충분히 참았다. 하지만 그가 내 부모님을 그의 거짓말 진창으로 끌어들인다면 이건 전면전 선포다.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께 지금 뭘 좀 보낼게요. 그거 보시면 더 이상 민준 서방 말 들으실 필요 없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카펫에 앉아 내 다리를 주물러 주던 수진을 바라봤다. 부산에 알렸어. 내가 미쳤다고 했대. 수진이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비겁한 놈.
가족 정치로 재미 좀 볼 수 있을 줄 아나 보네. 좋아. 우리도 똑같이 해주지. 나는 카카오톡 앱을 열었다. 내 눈은 박강 패밀리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꽂혔다. 이 채팅방에는 나와 민준의 직계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다. 우리 부모님, 민준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 민준의 형들과 몇몇 가까운 사촌들. 지금까지 그 채팅방은 생일 축하 메시지, 명절 스티커, 음식 사진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이미지 관리에 능한 민준은 종종 그곳에 우리 둘의 사진을 로맨틱한 캡션과 함께 올려 이상적인 남편이라는 칭찬을 받곤 했다. 오늘 나는 그의 연극 무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서두를 썼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 밤늦게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강민준 씨가 저희 부모님께 제가 환각과 정신착란으로 가출했다고 전화한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사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내 손은 우리가 준비한 파일들을 빠르게 첨부했다. 첫째, 침실 문 앞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 둘째, 민준과 유진이 병든 아내와 집을 팔 계획에 대해 나눈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셋째, 우리의 성지 순례 저축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자동차 계약금으로 이체하고 유진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전송. 2개의 체크 표시가 빠르게 파란색으로 변했다. 그룹 멤버들이 하나둘씩 읽기 시작했다. 그 디지털 침묵은 숨 막힐 듯 했다. 나는 각자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굳어버린 그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직설적인 내 사촌 동생이 바로 답장을 보냈다. 세상에, 이거 진짜 민준이 오빠 맞아. 미쳤다.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큰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이건 명백히 민준이 목소리네.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짧지만 날카로웠다. 민준 서방, 내 딸 성지 순례 갈 돈이 왜 다른 여자에게 쓰였는지 설명 좀 해보게. 이게 자네가 말하는 효도인가? 나는 민준 측의 반응을 기다렸다. 시어머니, 홍 여사님은 막내 아들에게 매우 보호적인 분이셨다. 그동안 그분은 아이 문제, 내가 일 때문에 바쁜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아들을 귀찮게 한다고 여겼던 내 병에 대해 은근히 나를 탓하곤 했다. 다시 알림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홍 여사, 서연아, 남편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음성 녹음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너는 아내로서 남편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가족 단톡방에 퍼뜨리는 게 아니야. 민준이는 너 때문에 일하느라 지쳤어. 스트레스 좀 풀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그 메시지를 읽자 피가 끓었다. 스트레스 좀 푼다고. 그녀는 아들의 불륜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답장하기도 전에 수진이 내 휴대폰을 빼앗았다. 내가 답장할게. 넌 저런 시어머니 상대하기엔 너무 착해. 수진은 내 이름으로 빠르게 타이핑했다. 존경하는 어머님,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스트레스 해소가 저희 성지 순례 저축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민준 씨가 저희 어머니 유산으로 산 집을 그 여자 자금 대주려고 파는 것도 허락하셨나요? 은행 이체 내역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참고로 이혼 소송은 이미 제 변호사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누가 문제를 크게 만드는지는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겠죠. 체크메이트. 시어머니로부터 더 이상 답장은 없었다. 아마 기절했거나 아들의 어리석음이 남긴 디지털 흔적 때문에 민준에게 욕을 하며 전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꽤 중립적이었던 민준의 형수님. 민서 씨가 갑자기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 민준이랑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증거 보고 너무 창피했어요. 힘내요. 난 서연 씨 결정 응원해요.
그 응원은 작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민준의 진영은 무너졌다. 그는 가족으로부터의 도덕적 지지를 잃었다. 만족감이 가슴에 퍼졌지만 동시에 아픔도 따랐다. 우리가 5년간 쌓아온 결혼이 단 며칠 만에 무너졌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나는 진실이 밝혀진 채로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의 중상모략은 없었다. 내일 법정에서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족들의 눈에는 여론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쁜 소식은 날개가 있다. 그리고 좁은 서울의 오피스 사회에서 스캔들은 오지 연결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다. 내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 후 나는 내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가 면역 질환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병가를 냈다. 하지만 내가 상심했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지는 않았다. 나와 민준의 이혼 소식은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 사이의 속삭임으로 시작되었고 이내 공개적인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특히 수진이 법적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우리와 같은 테헤란로 근처에서 일하는 몇몇 대학 동기들에게 흘렸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의사 상담을 기다리며 신사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환했다. 그녀는 활기차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연아, 이거 들어야 해. 카르마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 일반 택배가 아니라 퀵 서비스인가 봐.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왜? 또 민준이야?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가슴에 작은 통증을 남겼지만 지난주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민준이뿐만 아니라 그 순진한 척하던 상간녀까지 세트로.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대학 동문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를 보여주었다. 알고 보니 그 최유진이라는 여자가 민준이하고만 논 게 아니었어. 선수였더라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민준이네 회사 마케팅 부서장. 그 대머리에 돈 많은 박 부장 기억나? 알고 보니 유진이가 그 사람 내연녀이기도 했대. 민준이하고는 감정 노름, 박 부장하고는 물질적인 거래였던 거지. 수진이 열을 올리며 설명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맞춰봐. 박 부장 아내가 우리 이모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민준이랑 유진이 스캔들이 터져서 박 부장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박 부장도 자기 일이 들통날까 봐 패닉에 빠진 거지. 그래서 박 부장이 손을 씻은 거야. 수진은 숨을 고르고는 승리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박 부장이 민준이를 회사 윤리, 강령 위반으로 인사팀에 신고했어. 이해상충, 회사 시설의 사적 이용, 우리가 은행 거래 내역에서 발견했던 그 가짜 경비 정산 기억나? 알고 보니 그게 유진이한테 쓰려고 빼돌린 회사 돈이었는데 마치 고객 접대비인 것처럼 위조했던 거야.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항상 청렴과 전문성을 자랑하던 젊은 임원, 강민준, 여자를 위해 가짜 영수증 처리나 하다가 몰락하다니 얼마나 한심한가. 그래서 지금은 어때? 오늘 아침에 그들 회사 로비에서 드라마 한 편 찍었대. 수진이 이야기했다. 12층에서 일하는 내 친구가 실시간으로 중계해줬어. 민준이는 인사팀이랑 내부 감사팀에 불려갔고 증거가 명백했지. 불명예 퇴사를 하거나 횡령죄로 고소당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았대. 당연히 퇴사를 선택했지. 하지만 그건 퇴직금도 없고 평판은 박살나고 동종업계협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다는 뜻이야. 나는 민준이 그동안 자신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고층 빌딩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사원증, 비싼 시계, 그리고 매니저라는 직함을 숭배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벗겨졌다. 그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쌓여가는 아파트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이라는 빚더미를 안고서 유진이는 어떻게 됐어? 나는 내 가정을 파괴한 여자의 운명이 궁금해서 물었다. 수진이 비웃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야. 민준이가 해고되고 거지가 될 거라는 걸 알자마자 유진이는 바로 생존 모드에 돌입했대. 오늘 점심때 바로 민준이 번호를 차단했어. 회사 동료들 말로는 유진이가 새로운 이사 전문위원하고 점심 먹는 게 보였다더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교를 부리면서 말이야. 민준이를 그냥 그렇게 버린 거지. 단물 다 빠지니까 뱉어버린 거야. 나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스팔트를 적셨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 자신의 탐욕과 정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민주는 오직 그의 지갑만 보던 여자를 위해 진실한 아내를 희생했다. 이제 그 지갑이 비자 그는 혼자가 되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뒷자리 번호를 보니 민준이 예전에 쓰던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서연아. 저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지고 절망적이었다. 오만함을 잃어버린 민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제발 도와줘. 나 해고당했어. 유진이는 떠났어. 나 이제 아무도 없어. 부산에 계신 부모님도 내 전화 안 받으셔. 제발, 서연아. 내가 미쳤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나 변할게. 약속해. 그 간청을 듣자 병원에서 혼자 고통을 참던 순간이 떠올랐다. 우리 침실에서 유진을 껴안으며 짓던 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나를 병든 아내,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환각 보는 사람이라고 부르던 방식이 떠올랐다. 잠시 피어올랐던 동정심은 그 기억에 바로 꺼져버렸다. 민준 씨, 내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해? 이 병든 아내는 짐일 뿐이라고. 이제 당신 짐이 사라졌잖아. 자유로워졌네. 그 자유를 즐겨. 서연아, 끊지 마. 나 차알부금 낼 돈이 필요해. 내일 캐피탈에서 차 가져간대. 그거 우리 드림카였잖아. 그가 다급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우리 드림카는 당신이 내 성지 순례돈으로 계약금 내서 당신 내연녀한테 자랑하려고 산 차잖아. 캐피탈에서 가져가게 냅둬. 액땜했다고 생각해.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나, 내 남편이잖아. 그가 좌절하며 소리쳤다. 전 남편, 내가 차갑게 정정했다. 1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당신 새 고시원 주소로 발송됐을 거야. 이웃들 보기 무서워서 도곡동 집에는 못 돌아갈 거 아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민준 씨,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다. 수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 기생충에게서 해방된 새로운 박서연을 위하여. 나는 내 물잔을 그녀의 커피 잔에 부딪혔다.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미래를 위하여.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늘 오만하던 서울의 하늘이 이제 조금 더 맑아 보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유로운 공기가 내 폐를 채우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과거가 되었다. 그의 파멸의 잔해는 그 자신의 몫이다. 나는 다시 세워야 할 삶이 있었고 그 첫걸음은 오늘 시작되었다. 수진의 SUV는 번잡하고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사이드미러 속 오만한 고층 빌딩들은 서서히 작아졌고 그 자리는 푸른 벨벳 카페처럼 언덕을 뒤덮은 잣나무 숲과 드넓은 녹차밭으로 채워졌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양평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오며 젖은 흙과 낙엽의 향기를 실어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 없이 정말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내 목적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양평의 낡은 별장이었다. 자연석 벽과 높은 창문이 있는 네덜란드 식민지 스타일의 건물로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어렸을 때 이곳은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던 휴가지였다. 하지만 내가 민준과 결혼한 후 그는 항상 이곳에 오는 것을 거절했다. 너무 낡았어. 서연아, 모기도 많고 차라리 부산 5성급 호텔이나 서울에서 호캉스 하는 게 낫지.
그게 그의 변명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저 소박함을 싫어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해 사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별장을 충직하게 지켜온 관리인 박씨 아저씨가 검은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한 철문에서 나를 맞았다. 그 늙은 남자의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서울에서 보았던 가식적인 얼굴들과는 대조적이었다. 서연 아가씨. 아이고, 드디어 여기 오셨네요. 저는 민준 서방님이 이 별장 파는 줄 알았어요. 박씨 아저씨가 내 여행 가방을 내리는 것을 도우며 인사했다. 그 이름을 듣자 심장이 철렁했다. 안 팔 거예요, 아저씨. 여긴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는 이제 이 집에 대한 아무 권리도 없어요. 저 혼자 왔어요, 아저씨. 아마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요. 박씨 아저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직 눈물 자국이 남은 내 눈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아저씨 같은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종종 잃어버리는 마음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 침묵하고 공간을 내어줘야 하는지 알았다. 처음 몇 주는 영혼과 육체의 해독 기간이었다. 별장에서의 첫날들은 낯설고 고요했다. 이곳의 정적은 특히 밤에 더욱 짙었다. 평소 내 귀는 도곡동 도로의 자동차 소음이나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민준의 휴대폰 알림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별장 뒤 작은 개울물 소리뿐이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무서웠다. 서울에 소음이 없으니 내 머릿속의 목소리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 침실에서의 민준과 유진의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맞섰을 때 민준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첫 몇 밤은 악몽에 시달렸다.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뻣뻣해진 관절로 잠에서 깼다. 내 자가 면역 질환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반응했다. 아침은 고문이었다. 잠에서 깨면 손가락이 붓고 뻣뻣하게 느껴졌다. 마치 밤새 누군가 내 뼈를 풀로 붙여놓은 것 같았다. 무릎은 구부릴 때마다 쑤셨다. 양쪽 뺨에 희미한 나비 모양의 붉은 발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벼운 루푸스 발작의 신호였다. 서울의 주치의는 원격 상담을 통해 경고했다. 서연 씨,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제는 마음입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키우면 몸은 계속 자신을 공격할 거예요. 민준 씨와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화해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방에 있는 낡은 자개장,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었다. 하루에 한 번, 밤에 엄마와 수진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기로 결심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 나는 아픈 다리를 억지로 이끌고 뒤 테라스로 나갔다. 짙은 안개에 덮인 계곡을 마주한 낡은 라탄 의자에 앉았다. 나는 명상을 배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매연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이 고통을 놓아준다. 나는 민준을 놓아준다. 나는 복수심을 놓아준다. 나는 아침 안개에 속삭였다. 처음에는 공허한 말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 양평의 자연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같았다. 따뜻한 아침 햇살은 관절 통증을 줄여주었고 차갑고 신선한 산골물은 내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었다. 박씨 아저씨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직접 단 시금치나물, 짭짤한 생선구이, 된장찌개, 그리고 현미밥은 내가 민준과 가식적으로 먹었던 어떤 파인 다이닝보다 훨씬 맛있었다. 부엌은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지루해져 나는 별장의 부엌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이 부엌은 튼튼한 낡은 원목,
아일랜드 식탁과 채소밭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자가 면역 질환 상태 때문에 나는 음식 섭취에 매우 신경 써야 했다. 글루텐은 안 되고 설탕은 줄이고 방부제는 피해야 했다. 서울에서는 이런 음식을 찾기가 어렵고 비쌌다. 여기서는 시간도 많고 신선한 재료도 풍부했다. 나는 실험을 시작했다. 타피오카 가루, 아몬드 가루, 코코넛 설탕,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이 나의 새로운 장난감이 되었다. 엄마의 옛날 카스테라 레시피를 떠올리고는 내게 안전하도록 변형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딱딱하고 벽돌 같았다. 나는 웃었다.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두 번째 시도는 그럭저럭. 세 번째 시도는 완벽했다. 바닐라와 계피향이 별장 전체에 퍼져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퀴퀴한 냄새를 몰아냈다. 박씨 아저씨와 그의 아내는 충실한 시식가가 되어주었다. 정말 맛있네요, 아가씨. 부드럽고 느끼하지도 않고 아주머니가 내가 만든 글루텐 프리 바나나 브레드를 맛보며 눈을 반짝이며 칭찬했다. 그 소박한 칭찬은 내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 그동안 민주는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ATM 기계와 사교적인 장식품 외에는 이 부엌에서 밀가루 묻은 손으로 나는 잃어버렸던 박서연을 다시 찾았다. 창의적이고 꼼꼼하고 사랑이 넘치는 박서연. 밤에 휴대폰을 켰을 때 나는 장난삼아 내 작품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간단한 캡션과 함께 올렸다. 영혼과 육체의 테라피, 글루텐 프리 바나나 브레드, 호두 듬뿍, 자가 면역 질환 워리어.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커뮤니티 친구들이 내 DM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레시피를 물어보고 안전한 간식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혹시 파시나요? 주문하고 싶어요. 그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떠올랐다. 건강 케이터링 사업, 서연의 부업. 나는 건강을 이해하는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지식이 있었다. 요리 기술도 있었고 이제는 시장도 생겼다. 그날 밤 나는 악몽 때문이 아니라 메뉴와 사업 전략을 짜느라 바쁜 머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방 찻집에서의 만남, 양평에서의 내일과 중 하나는 근처 녹차, 밭 근처의 한방 찻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주인은 만성질환, 생존자들을 위해 종종 나눔 세션을 여는 통합 건강 전문가였다. 바로 그곳에서 운명은 나를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했다. 그날 오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안개를 동반한 끈질긴 양평에 비었다. 나는 막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세션을 마친 참이었다. 찻집 테라스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내 최신 실험작인 쿠키가 담긴 병을 껴안고 있었다.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노트북 가방으로 머리를 가린 채 뛰어들어왔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체크무늬 플란넬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안경에는 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카고 바지에서 물을 털어내고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비가 장난 아니네요. 우산이 뒤집혔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네, 양평비가 한 번 화나면 원래 이래요. 그는 안경을 벗어 마른 셔츠 끝으로 닦았다. 그가 다시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편안했다. 흔한 서울 남자들의 평가하거나 유혹하는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눈빛이었다. 지훈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옆에 공사하는 건축가예요. 아침에 산책하시는 거 자주 봤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서연이에요. 서연. 좋은 이름이네요. 지혜와 예술의 여신. 그가 말했다. 그런데 이거 무슨 향이죠? 아까부터 서연 씨 쪽에서 정말 좋은 계피 향이 나요. 나는 작게 웃으며 품에 안고 있던 병을 들어 올렸다.
아, 이거 시나몬 건포도 쿠키예요. 글루텐 프리. 드셔보실래요? 지우는 사양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다이어트 음식 같지 않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딱 좋네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찻집의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지우는 내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생태 리조트 건설을 감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떠났을 때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맞춰 낮아졌다. 신을 원망했고, 아내를 친 트럭 운전사를 원망했고,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왜 그날 내가 아내를 데리러 가지 않았을까 하고요.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또한 수용도 있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셨어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지훈이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계속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 우리가 함께했던 삶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는 내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일어섰죠. 제 작품들을 아내에게 바치기로 했어요. 제가 디자인하는 모든 건물에는 아내의 숨결이 담겨 있죠. 그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지훈이 영원한 이별인 죽음으로 인한 상실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왜 나는 민준 같은 쓰레기의 배신으로 인한 이별에서 일어설 수 없겠는가. 민준은 살아있지만 내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서연 씨 눈에도 슬픔이 보이네요. 웃음은 예쁜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이야기의 개요를 들려주었다. 역겨운 불륜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정신을 약화시키는 무기로 종종 사용되었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민준이 심어준 무가치함에 대해서 지우는 주에 깊게 들었다. 그는 말을 끊지도 판단하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힘내나 다 뜻이 있을 거야. 같은 진부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남자군요. 내가 이야기를 마친 후 지훈이 중얼거렸다. 다이아몬드를 가졌으면서 자갈처럼 다뤘네요. 그 다이아몬드가 약간의 연마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서연 씨, 당신의 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 투쟁의 일부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맛있는 쿠키를 만들고 다시 웃고 그건 당신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그날 오후 양평의 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느꼈다. 병든 아내나 바람맞은 여자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지훈과의 만남은 촉매가 되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종종 별장에 들렀다. 때로는 유기농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산 주방을 위한 디자인 스케치를 가져오기도 했다. 서연의 부엌을 진지하게 하려면 작업 동선이 좋아야 해요. 이 별장 주방 구조는 좋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지 않도록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요. 무릎 관절 생각해야죠. 그가 식탁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펼치며 말했다. 우리의 가까움은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느끼한 유혹의 말은 없었다. 레시피, 디자인, 그리고 삶에 대한 토론만 있었다. 그는 똑똑하고 지지해주는 토론 상대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선을 지켰다. 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나는 지훈처럼 좋은 남자를 단순한 도피처로 삼고 싶지 않았다. 내 신체 상태는 급격히 좋아졌다. 맑은 공기, 건강한 음식, 평온한 마음, 그리고 지지적인 환경은 내 자가 면역 질환을 잠재웠다. 나는 심지어 녹차밭 주변을 가볍게 조깅할 수도 있게 되었다. 내 케이터링 사업은 서울에서 정기적인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고속버스를 통해 배송되었다. 나는 자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져서 하늘에 주황빛 노을이 남았을 때 나는 별장 발코니에 서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판결 선고일 나왔어. 다음 주에 산에서 내려와야 해.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메시지는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수척하고 창백했던 뺨은 이제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돌았다. 한때 희미했던 내 눈은 이제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준비되었다. 자신의 삶에서 미묘하게 쫓겨나 비를 맞으며 울던 옛날의 박서연은 더 이상 없었다. 지금 있는 것은 서연의 부엌 주인 박서연. 고통을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자. 기다려. 서울. 나는 속삭였다. 나는 간청하러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덮으러 가는 거야. 재판 전날 밤. 나는 수진의 강남 오피스텔에서 묵었다. 한 달 이상 양평의 고요함과 하나가 된 후 느껴지는 서울의 번잡함은 낯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수진은 재빨리 캐모마일 차와 얼굴팩을 준비했다. 오늘 밤은 패닉이 아니라 힐링 타임이야. 수진이 내 얼굴에 차가운 팩을 붙여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독성 결혼 대학에서 졸업하는 날이야. 멋지게 보여야지. 나는 작게 웃었다. 졸업이라니, 내 표현은 참 당연하지. 넌 신의 경지에 이른 인내심 시험을 통과했잖아. 내일은 이혼 증서만 받으면 돼.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비록 그녀 또한 마지막 변론 자료를 준비하느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진이 농담을 하려 애썼지만 불이 꺼지자 민준의 그림자가 다시 스며들었다. 그리움이 아니라 불안감이었다. 만약 그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거짓 증인을 데려오면 어떡하지? 만약 판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불안감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양평의 신선한 공기, 내가 만든 케이크, 향, 그리고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야라고 말하던 지훈의 따뜻한 시선을 떠올렸다. 나는 베개를 꽉 껴안고 그 주문이 나를 잠재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심판의 아침. 그날 아침,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다. 경건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남은 모든 의심을 기도 매트 위에 쏟아냈다. 하느님, 이 이별이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제 자신을 다시 찾는 최선의 길이라면 부디 그 길을 쉽게 하여 주소서. 제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제 혀가 진실을 말하도록 날카롭게 하소서. 나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애도를 표하는 검은 옷도 도전을 표하는 새빨간 옷도 아니었다. 나는 우아한 라인의 무릎 길이의 실크 원피스에 크림색 블레이저를 매치했다. 화장은 자연스럽게 했고 양평의 햇살 덕분에 생긴 건강한 뺨의 혈색만 강조했다. 나는 민준이 나를 망가진 아내가 아니라 치유된 여성으로 보길 원했다. 그날 아침 서울가정법원 건물은 이미 붐볐다. 복도는 침울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곳의 에너지는 무거웠고 깨진 꿈과 저버린 약속으로 가득했다. 나와 수진이 재판 대기실로 걸어갈 때 나는 그를 보았다. 민준이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에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항상 단정하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명품 정장을 입던 젊은 임원 민준은 어디로 갔는가? 구석에 앉은 그 남자는 비참해 보였다. 그의 흰 셔츠 소매는 구겨져 있었다. 머리는 약간 길어 정돈되지 않았고 그의 몸은 맙소사. 그는 너무 말랐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지루한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젊은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 분명 국선 변호인이거나
저렴한 변호사일 것이다. 민준의 가족은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항상 목소리를 높이던 시어머니도 그의 형들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눈이 내 모습을 포착했을 때 그는 즉시 일어섰다. 그의 희미한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다가오려 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몸으로 막아서며 물러서지 않으면 가만 안 둬라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민주는 움츠러들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이혼소송 사건 번호 2026 드단만 2345 원고 박서연, 피고 강민준, 양측 입장하십시오. 서기의 목소리가 우리를 안으로 불렀다. 법정은 차갑고 형식적인 냄새가 났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위엄있게 앞에 앉아 있었다. 재판 과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수진이 마쿠에서 매우 열심히 일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증거들을 제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는 간통으로 혼인 서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병을 앓고 있는 아내에 대한 경제적 폭력과 유기 시도를 저질렀습니다. 수진은 우리의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성지순례, 저축 통장의 자금 흐름, 증거. 이것은 원고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가 고급 자동차 계약금과 내연녀 최유진의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탕진한 공동성지순례, 저축 통장의 거래 내역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재판장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피고, 이 증거가 사실입니까? 민준은 떨었다. 그는 일어서려 애썼고 그의 목소리는 쉬고 약했다. 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재판장님,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자산을 옮기면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배석 판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나는 원고석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민준 쪽으로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앞벽의 무궁화 문양에 집중했다. 바로 이곳. 이 방에서 나는 그가 짓밟았던 내 자존심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눈물도 드라마도 없이 차분하게 증언했다. 그가 나를 병원에 버려두고 우리 침대에 다른 여자를 데려온 것을 이야기할 때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나의 침착함은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내가 히스테릭하게 울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동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침착함으로 사람들은 눈물조차 마를 정도로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의사봉이 들어 올려졌다. 땅, 땅, 땅.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한다. 의사봉이 나무 책상을 내리쳤을 때 내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 소리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끝났다. 끝. 5년 동안 나를 고통에 묶어두었던 끈이 끊어졌다. 판사는 또한 재산분할 청구도 인용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팔아야 하고 그 수익금은 내 성지순례 비용을 전액 반환한 후 반으로 나누어야 했다. 민준에게는 남은 빚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지막 대면. 나는 솜털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법정을 걸어 나왔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진이 내 어깨를 꽉 감쌌다. 해냈어. 서연아, 완승이야.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햇살은 마치 내 과거의 잔해를 함께 태워주려는 듯 뜨거웠다. 수진은 잠시 화장실에 가고 판결문, 사본 행정 처리를 하겠다며 나를 먼저 차로 가게 했다. 서연아, 그 목소리, 한때 그 목소리는 내 귀의 음악이었다. 이제는 깨진 접시가 긁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돌아섰다. 민준이 작은 걸음으로 나를 쫓아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내 바로 2걸음 앞에 멈췄다. 한때는 항상 비싼 세탁소 향기가 나던 그의 셔츠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가지마. 그의 숨이 가빴다. 나는 그를 담담하게 쳐다봤다. 재판은 끝났어, 민준 씨. 더 이상 할 말 없어. 재산 분할 문제는 앞으로 수진이를 통해서 해. 재산 문제가 아니야. 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느라 갈라졌다. 갑자기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 주차장 한가운데서 민주는 몸을 내던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길거리 드라마.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동정심 없이 그저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민준 씨, 일어나.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지 마.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난 이제 창피함도 없어. 서연아. 그가 흐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그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흘렀다. 나 망했어. 나 정말 망했어. 회사에서 잘리고 어디에도 취직이 안 돼. 부산에 계신 부모님은 내 전화도 안 받으셔. 엄마는 내가 한 짓 때문에 창피해서 병이 나셨어. 유진이는 내 돈 떨어지자마자 날 버렸어. 나 혼자야, 서연아. 나한텐 너밖에 없어. 그는 내 원피스 끝자락을 잡으려 했다. 나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다. 틀렸어, 민준 씨. 내가 정정했다. 넌 한때 나를 가졌었지.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넌 나를 버렸어. 이제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나를 찾고 내가 뭐야? 스페어 타이어. 네. 실패를 담는 쓰레기통?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서연아. 내가 바보였어. 너처럼 진실한 여자는 없어. 너처럼 내 자존심을 참아주면서 나를 챙겨줄 사람도 없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약속할게. 맹세코 변할게. 무슨 일이든 할게. 너랑 다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막노동이라도 할게. 제발. 서연아, 나 아직 너 사랑해. 그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농담처럼 들렸다.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다 내 눈에 다른 차바퀴 근처에 버려진 찌그러진 플라스틱 물컵이 들어왔다. 그 컵은 찌그러지고 금이 가고 짓밟혀 더러워져 있었다. 민준 씨, 내가 조용히 불렀다. 민준은 울음을 멈추고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저 플라스틱 컵 보여? 나는 그 쓰레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보고는 끄덕였다. 우리 관계는 저 컵 같아. 넌 그걸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짓밟아서 부서지고 더러워지고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그걸 주워서 씻어서 다시 마시라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금이 간 컵은 붙일 수 있을지도 몰라. 민준 씨. 하지만 다시는 물을 완벽하게 담을 수 없을 거야. 분명히 셀 거고 그 금은 마시려는 사람의 입술을 다치게 할 거야. 물은 다시는 가득 찰 수 없어. 신뢰는 이미 바닥났어. 메마를대로 메말랐다고.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난 우리 결혼 생활 5년 동안 너에게 수천 번의 기회를 줬어. 정직할 기회, 충실할 기회, 나를 존중할 기회. 넌 그 모든 걸 낭비했어. 내가 단호하게 끊었다. 난 널 용서했어. 민준 씨. 정말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널 용서했어. 복수심에 갉아먹혀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돌아가는 건 안 돼. 그 문은 내가 영원히 벽돌로 막아버렸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서연아? 나 이렇게는 죽어. 내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아. 혼자서 책임지는 성숙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워. 그게 내 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를 네가 만든 지옥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뒤돌아섰다. 나는 멀어져 갔다. 주차장 끝. 그늘진 나무 아래
멋진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플란넬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나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지훈 씨. 그는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내가 혼자 끝내야 할 전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돌아갈 곳이 되어줄 준비를 하고서 진정한 나의 집. 지훈의 미소를 보자 내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다. 나는 그의 차에 도착했다. 앞문을 열었다. 커피 향과 소나무 향이 나를 맞았다. 끝났어요?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같았다. 나는 뒤를 흘끗 돌아보았다. 민주는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태양 아래 혼자 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모습은 내가 떠나온 과거의 얼룩한 점으로 점점 작아졌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고는 활짝 웃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랜만에 내가 지어본 가장 진실한 미소였다.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요. 빵 반죽도 해야 해요. 옆집 카페에서 새로 주문 들어왔거든요. 지훈이 상쾌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가는 길에 밀가루 좀 사서 가죠. 차는 천천히 법원 건물을 벗어났다. 나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맑고 푸른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먹구름은 없었다.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다. 그리고 저 앞에는 그려지기를 기다리는 내 새로운 삶의 무지개가 있었다. 나, 박서연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